제18회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이자 이루다 투자일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주, 김단태라고 하고요. 오늘 타이틀은 조금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2020년 경제 전망인데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소개를 드리면 또 가볍게 오늘의 각오 한마디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내가 다 씹어 먹을 거다, 이런 거 좋고요. 그래서 네,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소개는 오늘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인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오늘 일단 재밌게 쉽고 편하게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내가 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 가볍게. 네, 박수 가볍게. 네, KB증권 주식전략팀 이은택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주식 전략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 여러 뛰어나신 패널들과 함께 좋은 의견들 나누면서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효석 전 SK증권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 매니지스트입니다. 네, 전 팀장님하고 애매해가지고 부르실 때는 호칭 그냥 팀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벙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이틀 남았거든요, 휴가가.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자유롭게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애널리스트의 틀을 벗었기 때문에 틀을 벗었다는 걸 좀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멘트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번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되게 다채로운 주제가 나와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슈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상반기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그런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제는 아무래도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지겹도록 들으셨을 이야기이긴 한데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이냐, 또 저는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트랜지토리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이거 갖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조금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한번 안근모 편집장님 생각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이었죠. 네. 토론할 때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 것 같다. 크게 인플레이션을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어서 조금 약간 이제 크게 논쟁이 안 되고 좀 시시해지긴 했는데, 혹시 이제 오늘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일시적이긴 한데 좀 길어지는 일시적이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몇 개월 따졌을 때 얼마나 짧아야 일시적이고 몇 개월 넘어서면 일시적이지 않고 이런 이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지토리라는 게 약간 좀 과도기적이다,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애초에 그런 개념 설정이었는데, 실제로 시간도 이제 짧을 걸로 예상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은 팬데믹이 대략 이제 올 가을쯤 넘어서면서 거의 끝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백신 효과가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유럽에서 다시 뭐 아주 창궐하고 있고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길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비화하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다 하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근데 이 토론 자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시적의 정의가 뭐냐.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얼마 전에 뭐 제가 FT에서나 어떤 칼럼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면 정확히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약간 뭐 상반기까지 YOY로 CPI가 뭐 5%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든가 뭐 그런 어떤 종류, 그런 정의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어요? 일시적이다의 정의. 사실은 그 연준이 FOMC를 마칠 때마다 성명서를 내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명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의 경제 경로는 팬데믹의 경로에 바이러스 경로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내년 경제 전망, 그다음에 내년 금융시장 전망을 하는 자리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논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제 매년 이맘때쯤 이제 새해를 내다보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대체로 이제 경제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에 의해서 어떤 궤도를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는 어떤 상당한 관성에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전망은 상당히 정확할 수 있고 12개월까지는 대략 맞아떨어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작년 이후로는 이 전망이라는 게 사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 전망, 미래 경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자체가 팬데믹이니까 결국 그러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번지고 뭐 어떻게 혹시라도 소멸될 것인가, 이것을 전망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 있는 경제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바이러스의 영향력 자체가 어떤 좀 지금 뭐 그 유럽에서 굉장히 창궐하고는 있지만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공포라든가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받고 구속되는 게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내년 봄 3월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빠르든 아니면 느리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이제 전망도 틀린다면은 또 뭐 일시적 인플레이션 정말 맞는 건가? 뭐 이런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에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만나지 않은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최근 한 3, 4개월 정도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보면서 180도 생각이 바뀔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나머지 세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집중돼 있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시간의 개념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긴데 뭐 일시적인 이 질문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연준 의원들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저는 여전히 저도 이렇게 바뀌진 않았는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은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냐, 즉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진행돼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계속해서 순환해서 계속 이 과정이 3년, 4년, 5년 지속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연준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바뀌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택 팀장님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네. 그 얘기를 내용도 비슷했어, 근데. 그 비슷했어요. 얘기를 그게 제가 여기서 공개 토크쇼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제가 글로벌 모니터에 가서 이제 따로 유튜브를 찍을 때 했는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단기적이다라는 데 저도 동의하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일단 저는 노동자들이 쉽게 잘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14세 미만의 이제 이하의 이제 젊은 층을 보면은 이게 경기 좋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 내가 더 돈을 풀어서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지금 뭐 저 밖에 있는 노숙자들이 노동시장에 돌아오고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은 별로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은 뭐 이런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옛날식 사고방식.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어린애가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아빠 저 대학원 갈래요. 대학원 가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저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직업이 확고하고 경기가 괜찮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안 되면 이제 취직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았던 60년대 이럴 때 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진학률 이런 것들이 폭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대로 언제 좀 이 젊은 층들이 오히려 취업 전선에 뛰어드냐라고 보면은 70년대,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경기 안 좋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빠 저 대학원 갈래요. 오늘 야 지금 아빠도 놀고 있고 엄마도 지금 파트타임 뛰고 있는데 너 꼭 놀아야겠니? 야 좀 일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젊은 층들이 막 돌아오고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노령 인구도 있잖아요. 노령 인구는 복지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 정책이 강화될수록 별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960년대 말에 후반에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 정책하면서 현대 복지 정책의 어떤 기반들을 다졌잖아요. 그런 거 이후로는 오히려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계속 벌지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면 좀 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좀 사람들이 좀 인간들이 뭔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뭔가 위험 선호도만 그렇죠. 되게 높아지고 우리도 밥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뭐 11시 반에 나가도 줄이 막 엄청 길어요. 도대체 몇 시 왔길래 11시 반에 줄을 서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여의도 점심시간이 유명하죠. 여의도 뭐 맛집은 11시에도 줄 서고. 취직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 놀고 싶어요. 흥청망청 놀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하자면 흥청망청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연구 대상인데 되게 재밌는 글을 읽은 게 심리학자가 쓴 글이에요. 심리학 하시는 분들 논문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지금 같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대규모 전쟁 이런 거 이후에는 사람들이 겉모습은 평온한 듯이 보이지만 그게 끝나면은 내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문화예술 르네상스 같은 게 되게 발달하고 그 대항해 시대들 그땐 그랬잖아요. 저쪽 배 타고 가면 떨어진다. 근데도 내가 배 타고 가겠어. 막 이런 것들 위험성 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들 자기들의 권리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 바로 직전이 이제 1차 세계 대전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로링 트웨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광란이 20년대 굉장히 흥청망청되고 패션이 굉장히 성행하고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탐닉하고 그런 것들 화려하고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알카포네 같은 막 뭐라 그래요 범죄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개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위험 선호도를 높이면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런 현상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서 뭔가 돈을 쓰려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정확히 제가 뭐 심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하면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뭔 관계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 일 안 하고 돈을 더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을 벌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일을 같아요. 안 한다는 거는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건데 논다는 얘기는 소비는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경제 환경들은 새로운 뭐 기술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억제하고 디플레로 가는 인구 구조고 뭐고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면은 의외의 결과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 과거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씀하셨듯이 화폐적 현상이다. 돈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 화폐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물건의 양과 화폐의 양을 비교했을 때 화폐의 양이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흔해지니까 물건이 귀해지고 비싸지는 뭐 이게 인플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여러 이제 거의 광범위한 물건이라든가 서비스 뭐 이런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물건보다 계속해서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제 나는 놀 거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생산 안 하면서 계속 쓰니까 이게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균형이 안 맞아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일 안 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쓸 수 있는 돈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돈이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이 공급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에서 지난번 이제 작년 올해 미국에서 반복해서 3번을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의 소득에 의해서 생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그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앙은행에서 찍은 돈을 하늘에서 이제 3번을 뿌렸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그 다른 방법이 뭐 있느냐? 임금이 물건 가격보다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10% 올라도 임금이 12% 오르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비싸지면은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못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소득이 더 많이 오른다면은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면은 진짜 인플레이션의 조건이 갖춰지는 화폐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그런 조건들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은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첫째 공급에서 발생하는 제약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차츰 완화되고 안정화돼 가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물건이 너무 비싸서 제풀에 지쳐서 수요가 이제 약해지면서 물가가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때려잡거나 이 셋 중에 이제 한 경로로 가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때려잡는 것은 마지막 경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수요 때문이냐 공급 때문이냐 이 무게를 달아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는데 돈 풀었는 입장에서는 공급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급 제약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제약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기는 어렵고 다만 그동안 뿌렸던 돈이 거의 다 이제 소비돼 나가고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비가 이제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수요 측면에서 아무래도 제풀에 지쳐서
재정 절벽 효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뿌렸던 돈들이 이제 대략 다 소모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꺾여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